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유난히도 춥고 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던 그해, 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북풍이 매섭게 몰아치는 상이 쓸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 한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볕짚은 세월의 풍패사가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벽 틈새는 황토가 떨어져 나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우는 소리가 마치 굶주린 귀신의 통곡처럼 들려오는 그곳에는 김선비라 불리는 젊은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본래 한양 명문가의 자제였으나 가문의 몰락과 함께 이 상홀로 흘러들어온 처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올곧은 성품 탓에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관직을 박탈당하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천혜고아가 된 김선비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아버지가 평생을 아끼던 벼루 하나, 그리고 꼿꼿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선비의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를 두고 혀를 찼습니다. 덩치는 산만한 사내가 지게질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낯질도 서툴러 제 앞가림도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밭을 갈아 콩이라도 심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할 텐데 그는 굶어 죽을지언정 글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겉으로는 양반 대우를 해주는 척했지만 뒤돌아서면 쓸모없는 위인이라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기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 안의 물사발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살을 애는 추위가 닥쳐왔지만 아궁이에는 불씨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냉골 바닥에 호팁을 하나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던 김선비의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쌀독을 긁어보았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독에 바닥분 쌀 한 톨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꼬박 굶은 김선비의 눈앞이 어질어질했습니다. 글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고 붓을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공자의 말씀이 배고픔을 달래주지 못했고 맹자의 가르침이 추위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라는 벽이었습니다. 그때 김선비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자단나무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인 단계연 벼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돌에 용이 승천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그 벼루는 먹을 갈면 은은한 향이 퍼지고 먹물에 윤기가 흘러 선비라면 누구나 탐을 낼 만한 천하의 명품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상자를 열어 벼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 이 벼루를 그에게 건네며 선비의 기계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벼루를 판다면 당장 쌀 몇 가마니는 거뜬히 살 수 있었고 따뜻한 장작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아버지의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의 본능은 지조보다 강렬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황소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김선비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동사하거나 아사하여 객사한 귀신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억울함을 푸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결국 김선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벼루를 깨끗한 무명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갓끈을 고쳐 맨 뒤
벼루가 든 보따리를 품속 깊이 안았습니다. 문을 열자 하얀 눈보라가 그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김선비는 장터가 있는 읍내로 향했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갗을 베어내는 듯했습니다. 신발은 이미 젖어 발가락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품 안의 벼루만은 천으로 따뜻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걸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최 부자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기름진 국이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김선비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최 부자는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어 호의호식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살이 통통하게 찐 개들이 낯선 이를 보고 사납게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최 부자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있는 저곳과 차가운 눈밭을 걷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세상은 어찌하여 이토록 불공평한 것인가 하는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려 다시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읍내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눈구름 때문에 사방이 어둑어둑했습니다. 장터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선비는 전당포들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남루한 행사에게 꽂혔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가장 큰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인 박영감이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김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보따리를 꺼내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검은용 문이 벼루가 모습을 드러내자 박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영감은 장사꾼 특유의 눈썰미로 단번에 물건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벼루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값을 얼마나 쳐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인해 갈라져 나왔습니다. 박영감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글 읽는 선비가 어디 있으며 이런 벼루를 누가 찾겠느냐며 박영감은 값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장사 수완이라고는 없는 그가 노련한 장사꾼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박영감이 제시한 엽전 50냥에 벼루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면 쌀 5가마니는 좋게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지만 벼루의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헐값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받아든 김선비의 손은 허전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전당포를 빠져나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배를 채울 수 있게 되었지만 기쁨보다는 서글픔이 앞섰습니다. 김선비는 쌀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모여들었고 김선비도 무언가에 이끌리듯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싼 원의 한가운데에는 험상궂게 생긴 노비 거강군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마치 헛누더기 뭉치 같은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거강군의 매질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혀를 차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거강군은 술에 취해 벌개진 얼굴로 침을 튀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밥만 축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 것을 누가 사가겠냐며 차라리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게 낫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은 군데군데 찢겨 살이 드러나 있었고 매를 맞은 자리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인의예지가 땅에 떨어진 현장을 목격하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선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린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슬픈 눈빛. 그것은 마치 김선비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보여주셨던 그 자애롭고도 강인한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김선비의 손이 품속에 있는 돈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돈은 벼루를 판 돈 50 양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쌀을 사고 땔감을 사서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잃어버린 가문을 다시 일으킬 종잣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등을 따뜻하게 한들 그것이 과연 사람의 도리이겠는가 하는 물음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강군이 다시 한번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을 때 김선비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시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선비에게 쏠렸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갓을 쓴 젊은 선비의 등장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거강군은 몽둥이를 멈추고 어이없다는 듯 김선비를 훑어보았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내 일에 참견이냐는 비웃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거강군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 돈이면 저분을 데려가기에 충분할 것이오.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거강군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돈주머니를 주워 확인하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엽전의 개수를 세어보았습니다. 50냥. 늙고 병든 노비 하나가 아니라 젊고 건강한 장정 2~3명을 사고도 남을 큰돈이었습니다. 거강군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찢어졌습니다. 그는 행여나 김선비가 마음을 바꿀까봐 재빨리 돈을 챙겨 품에 넣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젊은 양반이 아주 통이 크구만. 자, 이 쓸모없는 늙은이는 이제 댁의 것이오. 삶아 먹든 구워 먹든 마음대로 하시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비가 미친 게 분명해. 벼루 판 돈으로 쌀을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어가는 노인네를 사다니. 글 공부만 하더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군. 조소와 비아냥거림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김선비의 귀에도 그 소리들이 박혔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후회한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의 행색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손발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있었고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의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 등에 업히십시오.
김선비가 등을 내밀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앙상한 팔이 김선비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도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미약한 온기가 김선비의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인간의 온기이자 삭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할머니를 업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는 거센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빈손으로 갈 때는 추위와 배고픔만이 적이었지만 이제는 등 뒤에 한 사람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걷는 것은 고행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김선비의 등에서 자꾸만 몸을 움츠렸습니다. 젊은 선비님, 저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이 귀한 돈을 쓰셨소. 그냥 저작거리에 버려두면 알아서 갈 길을 갔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마십시오. 사람 목숨보다 귀한 돈은 없습니다. 오늘은 눈이 많이 오니 어서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시지요. 한참을 걸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김선비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냉골이었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시고 가장 안쪽 자리인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비록 불기가 없어 차가웠지만 밖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는 헌소미불을 꺼내 할머니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호팁을 하나를 걸쳤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끼니였습니다. 돈을 다 써버렸으니 쌀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뒤집고 또 뒤집었습니다. 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쌀가루와 잡곡 부스러기를 겨우 긁어 모으니 한 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물에 풀고 끓여 묽은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땔감이 부족해 아궁기에 마른 낙엽과 썩은 지푸라기를 쑤셔 넣으며 겨우 불을 지폈습니다. 미음이 끓자 김선비는 그것을 사발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드십시오. 몸을 좀 녹이셔야 합니다. 김선비는 할머니를 부축해 앉히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미음을 한 모금 삼키더니 김선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비님은 드셨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장터에서 국밥을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어서 드십시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는 짐짓 배를 두드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말없이 미움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눕자 김선비는 부엌으로 나가 냉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찬물이 빈 위장을 타고 내려가자 속이 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팔아 낯선 노인을 구했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바보 같은 짓이 오히려 그에게는 선비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킨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오두막이 통째로 날아갈 듯 흔들렸습니다. 김선비는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옆에 누운 할머니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웅크린 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땔감도 없는데 식구는 하나 더 늘었습니다.
막막한 현실이 어둠처럼 그를 짓눌렀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숨소리가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바람이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김선비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이라도 마시려고 일어나 앉았는데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깨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앉아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푸스름한 새벽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그 초라하고 병든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할머니?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죽다 살아났소. 내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힘이 있고 맑았습니다. 김선비는 겸연쩍어하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장 오늘 끼니가 걱정인 처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 할머니를 고생시킬까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소. 날이 밝으면 저 뒷뜰에 가보시구려. 윗뜰에요. 거긴 자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김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노인의 말이니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김선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마당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대로 뒷뜰로 향했습니다. 뒷뜰은 여름 내 자란 잡초들이 말라 비틀어져 눈 속에 파묻혀 있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담장 밑 구석진 곳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식물 군락이 눈을 뚫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껍질이 거칠고 줄기가 억센 야생못이 풀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실망했습니다. 이게 뭐란 말인가? 고작 풀이 아닌가? 그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뒷뜰에는 못이 풀밖에 없더군요. 그걸로는 죽을 끓여 먹을 수도 없는데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비님, 그 풀이 바로 쌀독을 채워줄 보물이라오. 오늘부터 나와 함께 그 풀을 베어다가 껍질을 벗깁시다. 김선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비가 글 공부를 하지 않고 풀을 베다니. 게다가 그 거친 야생 모시로 무엇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할머니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고 거역할 수 없는 위험마저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홀린 듯 낯을 들고 다시 뒷뜰로 나갔습니다. 눈밭을 헤치고 못이 풀을 베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 터질 듯 아팠고 낯질이 서툴러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단, 두 단. 베어낸 못이 풀이 마당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여전했지만 김선비는 어젯밤 자신의 선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저 할머니의 눈빛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던 그날부터 김선비의 집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사랑방은 이제 쉴 새 없이 모시풀을 다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김선비에게 모시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풀을 엮는 노동이 아니라 인내와 정성을 들이는 일종의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베어온 모시풀의 껍질을 벗겨 태모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선비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결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이 풀의 결도 거스르면 망가지는 법이지요. 할머니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거친 풀껍질을 벗겼습니다. 붓대만 잡던 고운 손바닥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맺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고된 작업은 껍질을 잘게 쪼개어 실을 만드는 모시 째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시 껍질을 입에 물고 앞니로 긁어내어 가늘게 쪼개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선비의 입술은 부르트고 잇몸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혀끝은 아리고 턱이 빠질 듯 아파왔습니다. 이런 천한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감이 수시로 밀려왔지만 그때마다 묵묵히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할머니의 구분 등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책상 앞에 앉아 먹을 갈고 글씨를 쓰며 길러온 김선비의 집중력과 섬세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못이 섬유를 한 올 한 올 이어 붙이는 못이 삶기 과정에서 김선비는 놀라울 정도의 솜씨를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실은 머리카락보다 가늘면서도 질겼고 매듭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끄러웠습니다. 어허, 선비님 손끝에 눈이 달렸나 보. 평생 배를 짠 나도 흉내내기 힘든 솜씨입니다.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김선비는 쑥스러움의 코를 문질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희열이 피어올랐습니다. 맹목적으로 글자만 외울 때는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내 손으로 창조해낸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붓으로 화선지 위에 세상을 그리는 것과 배틀 위에서 옷감을 짜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처마 및 고드름이 녹아 낙숫물이 떨어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거미줄이 쳐져 있던 어머니의 낡은 배틀도 수리를 마치고 다시 방 한가운데 자리 잡았습니다. 김선비는 이제 배틀에 앉아 본격적으로 옷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배틀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밤낮을 잇고 몰두한 끝에 드디어 첫 번째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배틀에서 내려온 모시 원단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잠자리 날개처럼 투명하고 얇았지만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옥빛 윤기가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갈 듯 가벼웠고 살에 닿으면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김선비의 피땀과 선비정신이 응축된 하나의 예술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물건이 아닙니다. 선녀의 날가옷이라 해도 믿겠습니다. 할머니는 완성된 모시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선비 또한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결과물을 보며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가문의 몰락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산골짜기 폐가나 다름없는 집에서 쫓겨난 양반이 신선이나 입을 법한 귀한 옷감을 짠다는 소문은 읍내장터는 물론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신비한 모시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김선비의 집 주위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탐욕스러운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안방에 누워 곤방대를 물고 있다가 하인에게서 소문을 전해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 멍청한 김선비 놈이 보물을 만들었다고 필시 그 늙은 노비년이 뭔가 비방을 알고 있는 게야.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당장 그 모시를 손에 넣고 제조 비법까지 알아내어 큰돈을 벌 궁리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집 마름 소작인을 관리하는 사람과 건장한 하인 서너시 김선비의 오두막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살인문을 발로 걷어차고 마당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김선비 안에 있는가?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썩 나와보라.
마름의 거만한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뜨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김선비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불 속에 숨어 그들이 가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는 본래 싸움을 싫어하고 심약한 성정이었기에 거친 사내들의 고함만 들어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선비님, 저들은 늑대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보이면 물어뜯으려 들지만 당당하게 맞서면 꼬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선비님이 만드신 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선비님의 혼입니다. 혼을 헐값에 넘기시겠습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김선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김선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빳빳이 다려 입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김선비가 마루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에 흙발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니 이것이 무슨 예의 없는 짓인가. 김선비의 호통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기어들어가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마당에서 낄낄거리던 하인들이 깜짝 놀라 동작을 멈췄습니다. 마름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굶더니 가니 배 밖으로 나왔나 보군. 우리 대감마님께서 내 놈이 짠 모시를 사오라 하셨다. 후하게 쳐줄 테니 썩 내놓거라. 마름은 엽전 몇 푼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마루 위로 툭 던졌습니다. 모시의 가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모욕적인 액수였습니다. 김선비는 굴러온 돈주머니를 싸늘한 눈길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몽상가의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번의 낫질과 수십만 번의 붓질로 단련된 날카롭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겨두거라. 김선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 지금 이 돈을 거절하겠다는 게냐. 마름이 인상을 찌푸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물건을 파는 장사치가 아니다. 내 모시에는 나의 땀과 정성, 그리고 하늘의 뜻을 담으려 노력했다. 재물에 눈이 멀어 예의조차 모르는 자들에게 넘길 물건은 내 집에 단 한 척도 없으니 당장 그 더러운 돈을 챙겨 내 집에서 나가거라. 김선비의 일갈은 서리발처럼 매서웠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마치 거대한 산이 버티고 서 있는 듯한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은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를 바보 취급했던 마름조차도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알던 그 유약한 서생이 맞나 싶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세에 눌린 마름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씩씩거렸지만 감히 김선비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두고 보자 대감마님께 이 사실을 고하면 내 놈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마름은 비겁한 협박을 남기고 돈주머니를 챙겨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인들도 꽁무니를 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이 다시 고요해지자 긴장이 풀린 김선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희열과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부당함에 맞서 승리한 것입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하십니다, 선비님. 오늘 선비님은 천하제일의 장군보다 더 용맹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칭찬에 김선비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춥고 배고픈 겨울을 함께 견뎌내며 쌓아온 혈육보다 더 끈끈한 신뢰와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 부자가 그리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김선비도 할머니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선비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시련을 통해 싹 튼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김선비의 명성은 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을원님이 김선비가 만든 모시를 진상 받아보고는 그 정교함에 감탄하여 그를 관하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비가 세상 밖으로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사건이었습니다. 고을원님은 김선비가 짜낸 모시를 조정에 진상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분들 앞에 놓인 김선비의 모시는 그 자태가 실로 비범했습니다. 겹겹이 포개어 놓아도 바닥의 무늬가 환히 비칠 만큼 투명했고 어두운 밤에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은은한 광채가 흘렀습니다. 임금님은 그 모시를 직접 만져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하고 거칠어 보이나 더없이 부드러운 그 감촉은 마치 올곧은 선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이토록 귀한 물건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 물었고 원님은 김선비의 사연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 가문의 몰락 후에도 굴하지 않고 지켜온 선비로서의 지조. 그리고 병든 노인을 구하기 위해 전 재산을 바친 효심과 인덕까지 모두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여 무릎을 쳤습니다. 내 일찍이 재주가 뛰어난 자는 많이 보았으나 이토록 마음이 비단결 같은 자는 드물게 보았다. 물건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였으니 이 모시의 맑음은 곧 그 선비의 맑은 심성에서 나온 것이로다. 임금님은 즉시 어명을 내려 김선비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고 관직을 추서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김선비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그가 만든 모시를 한산세모시라 칭하여 나라의 보물로 삼게 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김선비의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선비가 어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때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조아리며 길가에 늘어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선비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여전히 자신이 직접 짠 소박한 못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위엄은 고관대작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달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당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새는 밝은 빛이 있으면 짙은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김선비의 성공 소식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김선비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비결이 그 늙은 할머니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멍청한 놈이 성공했다면 나라고 못할 소냐. 그 늙은이가 가진 비법만 알면 나도 천하제일의 거상이 될 수 있다.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즉시 하인들을 풀어 인근 고을에 병들고 힘없는 노인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을 개조하여 냄새나고 어두운 작업장을 만들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노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비가 했던 것처럼 모시를 짜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자, 어서 모시를 짜라. 김선비 놈이 만든 것보다 더 얇고 고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밥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최 부자는 채찍을 휘두르며 노인들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농사일만 하거나 병들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명품 모시를 짜낼 리 만무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엉키고 설킨 거친 삼배,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부자는 노인들을 더욱 가혹하게 매질했고 굶기기까지 했습니다. 곡소리가 최 부자의 담장을 넘어 밤낮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만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법입니다. 최 부자의 악행은 금세 관에 알려졌습니다. 김선비의 일로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암행어사가 최 부자의 만행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관군들이 최 부자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창고 안의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포승줄에 묶여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원님은 추상 같은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 이놈 재물에 눈이 멀어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고 하늘이 내려준 생명을 경시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네가 쌓은 분은 백성들의 피눈물이니 모두 몰수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너는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떠나 평생토록 네 죄를 참회하며 살거라. 최 부자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머나먼 섬으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금은보화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처참한 말로였습니다. 한편 김선비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비단과 맛있는 음식을 차려들고 할머니가 머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거친 모시풀을 다듬게 하지 않고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호강시켜드릴 작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어서 나와서 이 음식 좀 드셔보세요. 그러나 방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기마저 사라진 차가운 방 아랫목에는 할머니 대신 보랏빛 비단 보자기에 쌓인 꾸러미 하나와 편지 한 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비 보시게 자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걸세. 나는 본래 태백산의 산신으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했네. 수많은 사람이 나의 겉모습만 보고 침을 뱉고 외면했으나 오직 자네만이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음에도 전 재산을 털어 나를 구해주었지. 자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경외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측은지심이었네. 그 마음이 너무나 갸륵하고 아름다워. 내 잠시 자네 곁에 머물며 자네 안에 숨겨진 재주를 일깨워 준 것뿐이라네. 모시를 짜는 법은 내가 가르쳐 주었으나 그 모시를 명품으로 만든 것은 자네의 끈기와 정성이었네. 이제 자네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었으니 나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걸세. 부디 지금과 같은 마음을 잃지 말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큰 어른이 되어주게. 보자기에 든 것은 내 마지막 선물이니 훗날 자네가 혼례를 치를 때 쓰도록 하게. 부디 행복하시게. 김선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보라치던 날 밤 자신이 구한 것은 병든 노파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운명이었음을,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준 것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수호신이었음을 말입니다. 김선비는 보자기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오색 찬란한 비단옷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솜씨로는 흉내낼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방문을 활짝 열고 태백산 쪽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산신님, 베풀어 주신 은혜,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히 쉬십시오. 그 후
김선비는 다시는 가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가서도 항상 청렴결백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흉년이 들 때면 자신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 못이 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하여 온 마을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선비는 어진 아내를 맞이하여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혼례식 날, 그가 입은 오색 비단 옷은 눈부시게 빛나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김선비의 집 뒤뜰, 예전에 모시풀이 자라던 그 자리에는 이제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그 나무에는 눈처럼 하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향기가 마치 옛날 그 할머니가 짜주던 모시의 향과 닮았다고들 합니다. 김선비는 노인이 되어서도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그리고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돌아온다는 지혜를 말입니다. 눈 덮인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시련을 딛고 일어선 김선비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에필로그, 먼 훗날 태백산 자락에는 선비고개라 불리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마음이 고단하고 힘든 이가 진심을 다해 이 고개를 넘으면 어디선가 은은한 못이 향기가 나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할머니 산신령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세상의 착한 이들을 굽어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착한 마음씨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보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